김정은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은 내 상대가 아니다. 김여정이 북한에서 서열 한 14번째쯤 됩니다. 그러면 서열 14번째쯤 되는 김여정을 내세워서 한국 정도는 네가 담당해. 뭐 이런 거죠. 김여정이 요즘 담화 발표하는 횟수가 꽤 잦아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어제도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 없으며 그럴 의향도 없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기에 앞서서 담화는 언제 한 번씩 왜 북한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김여정의 등장 전에는 예. 북한의 어떤 담화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내용을 보면은 예. 상당히 그래도 조금 일관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시적절한 타이밍에 담화가 나오곤 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남북관계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네. 김여정의 의중에 따라서 혹은 김여정의 기분에 따라서 담화가 나오는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왜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이요 담화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데 예. 대표적으로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은 내 상대가 아니다. 김여정이 북한에서 서열 한 14번째쯤 됩니다. 그러면 서열 14번째쯤 되는 김여정을 내세워서 한국 정도는 네가 담당해.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더 싫은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런 거예요. 나는 저기 푸틴이랑 저기 트럼프랑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이지. 저기 한국 이재명 누군데?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문재인 정부 때에도 결국 전면에 나서서 여러 가지를 리드했던 것은 김여정이었어요. 그때 김여정의 나이가 30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30대밖에 안 된 김여정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도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삶은 소대가리에서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뭐 이런 뭐 개꿈 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허망한 개꿈 같은 그런 단어 선정도 좀 궁금해요. 그런 단어는 일부러 열받으라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북한의 어떤 정론이라든가 담화 형식을 보면은 틀이 좀 갖춰져 있는 게 있었어요.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도 저도 노동신문을 거의 매일 보거든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북한에서 흔히 우리가 글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글쟁이들이 쓰는 패턴이 어느 정도는 좀 정갈하고 정리되어 있고 세련된 게 좀 있어요. 근데 김여정이 직접 펜대를 잡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여과되지 않은 그 감정이 그대로 분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 때는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저거 좀 자제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저렇게 다 얘기할 수 있냐. 너무 어린애 같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한때도 김여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오빠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김여정의 담화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직설적이고 하고 싶은 얘기를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 번에 이해가 되죠. 허망한 개꿈이다.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김여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가 대남 확성기 몇 개 없앤다고 해서 대북 확성기 몇 개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없앨 거라는 생각을 왜 하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마치 어떤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없애니까 거기에 북한이 보조를 맞춰서 대남 확성기를 없앴다라고 거짓 보도를 했는데 야 그거 거짓말이야라고 대놓고 얘기를 정말 이거 속된 말로 야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이재명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갖은 거짓말을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국민을 세뇌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근데 이게 북한만 만나면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북한만 만나면 결국은 제가 말했듯이 북한에는 개딸도 없고 북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해도 덮어놓고 그걸 지지해줄 수 있는 김어준 유튜버라든가 이런 매불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깨지는 겁니다. 김여정 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 대통령이 12일입니다. 12일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 나오자마자 하루 반 만에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노름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근데 반응이 이게 여론 조작 노름이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를 좀 긁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노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론 조작을 했다.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했다. 그리고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 이거 근거도 없는 거다. 이게 팩트부터 좀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합참이 지난 9일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일부 철거를 발표했습니다. 합참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일부 철거를 9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 뭐라고 발표를 했냐? 북한군이 전방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를 다 하니까 북한도 봐라. 북한도 이제 철거하기 시작했어. 이것이 바로 남북평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합참이 사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면은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호재에 굉장히 급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방적인 어떤 그 호혜적인 정책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그걸 네.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대북 방송 중지했고 대북 전단 날리는 거 금지했고 국정원에서 운영하던 대북 방송들 다 금지를 시켰죠.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이나 정동영 같은 사람을 앉히면서 북한에게 뭐 하루에도 한 수십 차례씩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매우 전전긍긍하고 있던 찰나에 북한에서 약간의 움찔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론조작 노름이다라고 김여정이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북한이 예. 정확히 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남 확성기가 한 40여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것 중에서 2곳 정도에서 철거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것인데 사실 합참의 발표는 이 2곳이었다는 말도 없었어요. 일부. 그러니까 일부.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2개 중에 하나는 재설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겁니다. 여러 가지 스피커에 문제가 있어서 AS 한 거다. 그렇죠. 예. 스피커를 떼내고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전방에 배치가 된 흔적이 보였고요. 예. 그리고 한 대도 지금 수리 중인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말 드라이하게 팩트만 놓고 말씀을 드렸을 때 40곳 중에 2곳에서의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철거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다 철거했거든요. 예. 적어도 절반 정도는 철거 움직임을 보여야 북한이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지 40곳 중에 한두 곳 정도에서 여러 가지 뭐 아주 극소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마치 북한이 우리 한국의 유화책에 호응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북한이 얘기한 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죠. 종종 북한에서 그러면은 이 확성기를 유지보수하곤 합니까? 이번에 아니어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 확성기라는 게 북한은 고정형이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든가 예. 태풍이 인다든가 이러면 이런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 출력이 좋은 스피커들을 활용을 하지만 북한은 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우리도 점검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뗐다 붙였다 이걸 반복하는 것인데 그걸 보고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국민의 눈을 속인 거죠. 네, 저는 부한해동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아예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예. 아니 어떻게 그걸 저렇게 마치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한 듯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더 들어가서 김여정이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자기들은 호혜적인 조치를 했다. 예. 네.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게 전해져서 북한이 호응을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한반도의 어떤 긴장 완화의 어떤 행동들은 남한이 먼저 했으니 여전히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책임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비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정확히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보여주기 좋은 국민들한테 꺼내놓기 좋은 이런 것들을 해놓고 봐라 우리 먼저 했다라고 지지율을 어떤 올리는데 급급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북한도 굉장히 꼬집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제 근데 김여정 담화 발표 이후에 합참이 입장을 냈습니다. 군은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렸다. 우리 확인하고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엇을 발표했든 간에 그것은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 그대로 말했고 북한이 김여정이 이런 식으로 확성기들을 뭐 철거한 적이 없으면 앞으로도 철거할 의향이 없다고 말한 거는 그거 자체가 의도가 있는 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김여정보다는 합참의 얘기를 믿고 싶거든요. 그 합참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공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색해요? 예. 네. 자, 우리가 뭐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럼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걸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철거를 했는데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혹은 그 당위라든가 그런 게 북한에게 없거든요.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한번 돌려보면 북한이 우리의 호응하고 싶어갖고 일부 좀 철거를 해봤는데
이게 대내외에 너무 이렇게 떠벌리고 광고 비슷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걸 대내외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가짜 담화를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건 궁극의 희망회로입니다. 네. 요거는 아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희망회로의 끝판왕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한국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라든가 스탠스라든가 혹은 그 어떤 담화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북한이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그 일관적인 게 무엇이냐? 북한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것들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너희를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게 뭐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뭐 단계적 혹은 점진적인 어떤 그 긴장 완화를 통한 협상 혹은 네. 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통 크게 북한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가져와라 이겁니다. 김여정이 가이드라인까지 확실하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핵 협상 혹은 핵 합의 그룹 이거 없애라는 네. 거였어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그러니까 그 한미 동맹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중요성이라든 그런 것들을 네. 굉장히 낮춰라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정확히 이런 표현을 썼죠. 예. 미국의 종속적이고 확 충실한 동맹 한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즉 미국과 멀어지겠다라는 명확한 의사를 밝혀야만 북한에 대화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있네. 그거 좀 이따 저희가 더 깊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런데 네. 통일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 일관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어제 김여정의 이 막말 담화 이후에 일관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긴 호흡으로 그동안 접근해왔는데 글쎄요. 뭐 얼마나 반응이 있었나 싶고 북한은 또 특히나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접근이 일단 맞을지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이 신뢰 회복하는 과정이다.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 뭐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봐요. 네. 뭐 지금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할수 있는 얘기는 뭐이 정도밖에 이 없겠네. 정도밖에 예, 없겠죠. 그런데 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신뢰 회복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신뢰 회복이라는 것은 그 전에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것인데 그 신뢰가 무너진 것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우리가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남북 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는 대한민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마치 이재명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신뢰 회복의 단계에 있다. 즉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유화적이고 호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네. 마치 과거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게 사과하는 듯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숙여서 머리를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국민들이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명확히 하고 가자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건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게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살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즉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좋았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한국을 몰아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 건 북한이고 신뢰 회복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던 것도 북한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2017년부터 봄이 온다 가을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쇼를 했었는데 그 쇼에 대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경의선 예. 도로 폭파하고 지뢰 매설하고 이런 북한의 일방적인 신뢰 파기 행위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묻지 않고 마치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체가 우리인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가 취했던 것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상호주의적인 원칙이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남북 신뢰가 파괴된 것은 결국은 북한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그 폭파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라, 사과를 네, 해라. 사과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저는 이것이 맞는 입장이었다고 봐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의 어떤 저런 응석이라든가 저런 뭐 몸부림을 다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언젠간 우리도 한번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따끔하게 야 너희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취했던 이런 정책마저도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책에 대해서도
그건 뭐 저희가 네,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짧게만 한 말씀만 예. 더 드리고 싶으면 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마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파기됐기 때문에 그걸 복원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2020년 4월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어요. 아, 그렇죠. 문재인 정부 임기 때입니다. 한창 때죠. 네, 예.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 때예요. 예. 즉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가 무너졌고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뭘 하든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있었던 김여정의 메시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미국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보다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 분석이 특히 더 중요해 보이는데 미국을 두고는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면 대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하면 북미 회담이 희망으로만 남을 것이다. 이거 사고방식을 바꾸면은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다른 거 아니에요.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뭐예요? 낡은 시대 사고 방식은 결국 하노이 회담 때의 예. 그 북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하노이 회담 때 북미 회담, 미북 회담이라고 할게요. 미북 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철저한 실패 이후 나름대로 본인들의 그 실패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절치부심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북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비핵화 회담은 없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고 북한의 헌법에도 이제는 비핵화는 없다라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고 북한을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값이 핵 보유국이다. 그렇죠. 예. 그게 있어야 회담장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핵 군축이다. 혹은 핵무기 혹은 핵 능력의 동결이다. 예.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미사일의 개발을 멈추겠다. 혹은 지금까지 개발하는 미사일은 모두 폐기할 수 있다 정도까지도 북한이 양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핵만 인정해주면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낡은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이다라고 지금 김여정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참 핵을 인정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정부를 두고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 미국 정부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라고 직접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거 거꾸로 이것도 해석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만약에 북한이 개선이 된다면 이건 한국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뭐 단절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끼게 되면은 네. 우리는 당연하게도 비핵화에 대한 의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챔피언스 리그끼리만 뭐 그렇죠. 저기 축구하겠다, 뭐 이런 거 유로파 아니에요? 리그 뛰는 예. 애가 왜 예. 챔피언스 리그에 자꾸 오겠다라는 거냐라는 예. 그런 태도거든요. 프리미어 리그 끼는데 챔피언십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식이네.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그런 표현이에요. 결국은 북한은 핵을 가진 미국과 어떤 독자 회담을 양자 회담을 해야만 네. 핵을 가진 두 국가 사이의 회담으로서의 어떤 그 형식을 갖추면서 의제가 결국은 핵무기 군축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즉 북한이 원하는 프레임 안에 가둘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 한국이 기적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은 비핵화를 의제로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회담 의제와 좀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이 상황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뭐 판문점에서 뭐 도보다리네 뭐네 하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만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던 이유는 네. 북한이 원하는 바는 미국과의 어떤 통 큰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 핵 군축 협상을 통해서 네.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협상 시도하고 주한미군 내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한반도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한국을 끼워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핵을 가졌기 때문에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와 앉아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비핵화 협상 한국이 늘 얘기하는 비핵화 협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어제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 지금 기자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밀당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 외교 수장의 입에서 밀당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인지 이거는 저는 좀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외교부 수장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밀당.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밀당을 좀 해가지고 뭐 줄 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가 안보의 문제가 밀당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협상 수단 혹은 뭐 하나의 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뭐 서로 밀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건 국가 존망에 걸린 문제입니다. 이건 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게 뭐 우리가 서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이것을 마치 이 협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북한의 핵무기가 인정되는 순간 미국에 의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인정되고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매우 불합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우리 이제 기를 쓰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명실상부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북한과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그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능력의 우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확실한 비대칭 전력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핵이라는 거는 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또 하나 그러면 김금혁 부장관이 미국에도 또 취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미국하고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하는데 근데 이걸 앞두고 김정은이 푸틴과 또 통화를 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푸틴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미국과의 대화에 다리를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또 북한과 러시아 관계 이제 라포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미국과 대화에 있어서 다리를 푸틴이 놓을 가능성. 만약에 그렇게 러시아가 나선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욱더 우리나라가 설 자리는 좁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핵 문제나 뭐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나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푸틴과 김정은이 전화를 했는데 네. 누가 먼저 전화를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푸틴이 김정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불이 좀 약간 네. 그리고 푸틴이 먼저 전화를 했고 푸틴이 그 전화의 목적이 뭐냐? 지금 미국과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회담을 할 건데 어떤 회담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과. 저 김정은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지금 트럼프랑 만날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거야라고 지금 공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뭘 연상시킵니까? 한미 간에 주로 이루어지던 여러 가지 전략적 공유,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즉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는 한미 관계만큼이나 돈독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혹은 미국을 향해서 저렇게 배부른 소리를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뒤에 러시아라는 엄청난 뒷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한반도의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북한과 러시아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닙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북한과 중국 관계만큼이나 혹은 그 상회하는 그 개념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있고 지금 오늘 속보 아침에 떴었는데 김정은이 또 이 푸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이 8월 15일 아닙니까? 북한이 올해부터 이런 걸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 8.15 그 북한에서 8.15 해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8.15 해방에 소련군의 공로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면서 그 소련과 이 북한을 잇는 매개체로 또 반일 감정 이것도 고취시키고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 돈독해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푸틴이 이 북핵 문제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북한이 예전에는 홀로 미국과 상대를 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러시아라는 푸틴이라는 큰형님을 뒤에 두고 미국과 핵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지금 뭡니까? 없어요. 그나마 우리는 한미 동맹을 최대한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예전만큼 돈독하지도 않거든요. 서로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와중에 북한과 러시아 돈독해지고 있고 이재명 정부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조현 외교부 장관처럼 마치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 사람, 북한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에 뭐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북한은 더 고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총리나 뭐 여당 대표나 다 지금 미국과 한 번씩 스토리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지금 총리의 친형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양키 고홈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네요. 이러다가 세계적으로. 진짜 원래 우리 전략이 뭡니까?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우리 전략이에요. 예. 이러다가 우리가 고립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하고 협상을 할 때, 관세 협상을 할 때 김정은은 잘 있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고립되고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저희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더 답답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김금혁 보좌관 가시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탈북민 출신이 보는 이 관점은 어떨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광주 남구에 네. 정율성이라는 그 작곡가, 정율성 흉상, 정율성이라는 작곡가의 흉상을 이제 복원하는 그런 계획, 복원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까지는 모르겠지만 복원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흉상이 이제 파손이 됐었는데 이거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데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침공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25 때 뭐 중국군이 이 사람이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국군들을 뭐 죽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흉상 복원하는 거,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율성, 북한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혹시? 정율성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정율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할 때 제가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 정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장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아하. 네. 제대로 모셨네. 네, 새벽 3시쯤에 제가 박민식 당시 본부 장관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기사 하나를 공유를 하면서 정율성이라는 사람, 정율성 동상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정율성 롤을 만들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생가를 보존하고. 참고로 이 사람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광주에서 태어난 다음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넘어가서 조선인민군 장교로 활동을 했습니다. 6.25 전쟁에도 참전했고 이후에 중국으로 귀화해서 작곡가로 활동을 했는데, 팔루군 행진곡, 그러니까 이게 중국 인민해방군가입니다. 거기다 조선인민군 행진곡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율성이라는 사람은요, 그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박민식 장관님이 국회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중단됐다가 다시 지금 복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격분해야 되는 지점은 광주가 정율성으로만 만든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또 정율성이 만든 정율성 동요 가요제 이런 것도 해요. 근 10년 됐을 겁니다. 그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는 꽤 인정받는 작곡가긴 해요. 공산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팔로군가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1950년대까지 중국에서 공산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부가 다 공산당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그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에서는 고마운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적이었어요. 그리고 팔로군가만 만든 게 아니라 조선인민군가를 만들었어요. 그 조선인민군가를 만든 시점이 1948년입니다. 그러면 6.25 때 남침을 했던 북한군이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겠습니까? 이 정율성이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왔고 실제 정율성은 참전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무기를 들고. 뭐 했냐? 우리나라에 와서 팔로군가 중국인민 지원군과 북한군 앞에서 위문 공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위문 공연을 조직하고 가수들을 데려와서 무대에 세우는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큰 적이죠. 근데 어떻게 광주가 이런 사람을 기리는 무슨 뭐 생가를 만들고 거리를 만들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의 입장을 들으면,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이었는데 입장을 들어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넘어오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광주에서 많이 유입되도록 광주 출신의 정율성을 내세우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관광을 발전시키려면 나라의 영혼까지도 팔 작정이에요. 그러면 뭐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에 마오쩌둥 동선도 세우고 저우온라이 동선 다 세우죠. 뭐 중국인이 좋아하면 별의별 것도 다 합니다. 지금 경남에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 모집하려고 경남 세금을 들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정말.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중국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채워준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률성이라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침략을 감행했던 그런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강기정 시장이 그때 우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꼬리를 내렸어요. 이거 그래 논의되는 차원이 이거 우리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화나는 거 화순인가요? 여기부터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벽보에 정률성 사진도 있었어요.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봤었거든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추모하고 광주에 정률성 말고도 우리가 기려야 되는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네. 광복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6.25 때도 그렇고 한국전쟁 때도 그렇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영웅들이 광주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일성 같은 사람이 주목을 받고 우리나라 사람을 그랬어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정일성 같은 사람이 주목을 받고 그 사람을 기리는 이런 행사들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또 흉상까지도 다시 복원한다. 라는 게 국민들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호남 대안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박은식 위원장 저희 방송에 출연하게 됐었던 박은식 위원장이 또 참여하고 있는 호남 대안 포럼이 어떻게 침략자를 중국인 관광 호객구로 쓰겠다는 것인가? 정일성의 악행이 전국에 알려진 만큼 공적인 공간에 침략자 정일성 흉상을 다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거함이 옳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힘들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그 어린 아이들이 이 동요제의 그 편집된 영상 같은 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최우민 기자 유튜브에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동요제에 나와가지고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참 이 정일성 흉상 관련된 이 이슈는 앞으로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된 다음에 뭐 관광을 위해서 이거를 다시 복원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되면 이제 정일성이 뭐 끝이겠어요. 정일성의 시작이지. 그렇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게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저희 지금까지 김금혁 보좌관과 함께했는데 다루다 보니까 속이 더 먹먹해지고 답답하네요. 북한에서도 광복절 기리나요? 8.15는 길이죠. 하지만 우리와는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북한은 가장 황당하고 제가 해외 나왔을 때 유학할 때 가장 황당하게 느꼈던 역사 왜곡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김일성의 어떤 그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대가 이제 그 북한 지역을 해방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에 나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걔네가 아무리 많아도 한 800명 정도였어요. 800명으로 100만 관동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왜곡된 철저히 김일성 중심의 사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솔방울로 막 수류탄 만들고 그렇죠. 위대한 위수동 동마에. 근데 실제 역사는 김일성은 북한에 들어온 게 1945년 9월에야 뭐 원래 기어 들어오거든요. 원산을 통해서 그것도 소련군 배를 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북한 사람들은 좀 불쌍하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라는 게.